안녕하세요. 웹소설 김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자주 받았던 질문 중 하나인 웹소설 시점 쓰는 방법 너무 어려워요. 이 질문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시점의 힘이라는 책의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 책이 굉장히 얇아서 금방 읽었는데 이 책 내용 안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시점에 대한 얘기가 정말 다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할 때도 꼭 설명을 드리곤 하는데 이 시점에 대한 거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다루는 게 한계가 있어서 항상 깊숙하게 다루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쓰는 방법만 알려드리면서 갔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시점에 대해서 보다 이해하기 쉽게 시점을 하나씩 짚고 시점을 쓸 때 주의해야 하는 방법까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여러분들 시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자라는 게 뭐죠? 화자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사람, 즉 이 소설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웹소설에서 쓰이는 게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이에요. 2인칭 시점은 단편소설 같은 데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는 장편소설에서는 잘 어울리지 않는 기법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1인칭과 3인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의 기본적인 차이는 아시죠? 1인칭 시점은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나는, 내가 주인공 시점으로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는 걸 1인칭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3인칭 시점은 뭐죠? 3인칭 시점이라는 건 그 또는 그녀를 지칭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를 말합니다. 3인칭 시점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 제한적 시점, 깊은 시점, 다중 시점, 객관적 시점.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죠. 이렇게 다양한 시점들을 제가 오늘 참고한 이 시점의 힘이라는 책에서 전부 다루고 있고요. 이거를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들어보신 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전지적 작가 시점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시점은 고전 문학 같은 소재에 많이 쓰이고요. 웹소설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어느 한 인물에 치중되지 않고 세계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화자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건 독자들의 몰입감을 덜하게 할 수가 있어요. 또 독자들의 상상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설명을 해버리니까요. 이 시점은 신처럼 위에서 모든 걸 다 내려다보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인물들의 세세한 감정을 하나하나 짚어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술적 거리가 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독자들의 몰입을 반감시킬 수가 있어요. 이건 뒤에 가서도 설명을 할 건데 우리는 서술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주인공과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 몰입이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는 웹소설은 3인칭 제한적 시점, 그리고 3인칭 깊은 시점, 3인칭 다중 시점을 사용하는데요. 일단 3인칭 제한적 시점을 먼저 볼게요. 3인칭 제한적 시점은 그 또는 그녀로 지칭을 하긴 하지만 어떤 한 인물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시야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1인칭 시점에서 나는 서운했다, 이거를 그녀는 서운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는 거를 3인칭 제한적 시점이라고 해요. 3인칭 제한적 시점은 그 또는 그녀라고 하지만 사실은 1인칭 시점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만일 여자 주인공 중심으로 로맨스를 전개해 나간다고 해볼게요. 그녀는 남자를 보고 참 우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인물의 시각을 통해서 상대를 파악하는 서술을 쓰거나 남자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 역시 나를 비웃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이런 식으로 여자의 입장에서 남자를 바라봤을 때 이걸 추측하듯이 써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3인칭 깊은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3인칭 깊은 시점은 바로 이 제한적 시점의 하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위에서 들었던 예시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녀는 남자를 보고 참 우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서술적 거리를 좁히려면 그녀는 이 상황에서 고백을 뱉는 남자의 말이 우스웠다. 이런 식으로 느낀 점을 그대로 서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생각했다, 깨달았다. 이런 식의 인지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 주인공이 느끼는 바를 직설적으로 서술을 해주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인지 동사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주인공을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내가 직접 느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서술적 거리가 좁아진다는 거죠. 시점의 힘이라는 책에서는 이 서술적 거리를 조절하는 방법과 정보와 독자 간의 친밀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요령들도 다루고 있는데 이런 걸 이제까지 다룬 책들을 본 적이 없어서 시점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시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시점의 힘을 참고를 해주시면. 그리고 이번에는 3인칭 다중 시점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하나의 인물에 초점을 두지 않고 시점을 여러 개 사용하는 걸 바로 3인칭 다중 시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1인칭 시점을 사용하다가 3인칭으로 넘어가는 거, 이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3인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3인칭 다중 시점이라는 건 집중해야 될 인물에게만 집중을 하되 주인공 외에 시점을 추가해준다는 특징이 다중 시점이라고 해서 모든 인물을 세세하게 다 조명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주인공이 모르는 사이에 한쪽에서 악역이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또 경쟁자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장면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조력자는 주인공을 돕기 위해서 어떤 빌드업을 쌓는 걸 또 다른 장면에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점이 다르게 바뀌는 거를 3인칭 다중 시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이때 다중 시점이라고 해도 서술적 거리를 조절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역에 독자들이 몰입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악역이 하는 행동만 가지고 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역 A는 주인공을 골탕 먹일 생각으로 조소를 띄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할 수가 있는데 주인공의 경쟁자인 경우는 주인공을 성장시키는 인물로서 독자들에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가길 바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악역처럼 딱 행동만 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 A를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었다. 그가 생각했던 최선이란 늘 주인공 A보다 아래였기 때문에 안주할 틈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서술적 거리를 좁히는 3인칭 다중 시점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예시가 충분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시만 더 들어볼게요. 로맨스 같은 경우에 후회남주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남주인데요. 이 후회남의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여주인공에게 못된 짓을 해요. 그리고 뒤에 가서 후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못된 짓을 한 이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사정, 이런 게 남주인공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주인공은 남주인공의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처받고 괴로워해요. 그런데 독자들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시점을 바꿔서 3인칭 제한적 시점 그리고 3인칭 깊은 시점, 이렇게 두 가지를 남주의 시점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서술을 전개를 해줍니다. 나는 여주인공에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이런 거를 독자들에게 납득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후회 남주의 필수 조건입니다. 만약에 후회 남주인데 재혼왕후의 소비에슈처럼 그냥 바람이에요. 이유 이런 거 없어. 그럼 그 사람은 남주가 아닙니다. 남주의 필수 조건은 납득할 만한 어떤 사정이 있어야 되고 그걸 독자들한테 보여주는 방법이 바로 이 3인칭 제한적 시점 그리고 깊은 시점, 다중 시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다중 시점이라고 해서 하나의 장면에서 시점을 계속해서 바꿔주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시점이 계속해서 여러 번 한 장면에서 바뀌게 되면 이거는 몰입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외에 더 주의해야 할 사항, 시점을 전환하는 방법 등 이런 내용들은 시점의 힘 책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있고요. 제가 항상 시점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도록 3+1 혼합형 시점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요. 1인칭 시점에서 3인칭 시점으로 변하고 3인칭 제한 시점을 깊은 시점에서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쭉 나열을 하다가 3인칭 다중 시점으로 전환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3+1 혼합형 시점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예를 들어 로맨스에서 남주와 여주가 싸운 상황이에요. 이때 이 소설이 1인칭 소설로 전개가 되는 로맨스니까 당연히 여주인공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죠.
나는 남자의 말에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별표가 나오고 장면이 전환되고 다음 장면에서 남자가 고뇌하는 장면이 나와요. 남자는 여자의 말을 곱씹으며 짙은 한숨을 내뱉었다. 이런 식으로 장면이 전환되어서 남자의 사정을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바로 1인칭에서 3인칭으로 전환이 되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3인칭에서 전환되는 방식은 여주인공이 영희, 남주인공이 철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영희는 철수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 믿을 수 없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이렇게 스토리를 전개를 해나가다가 또 별표가 나오고 장면 전환이 되면서 철수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영희를 어떻게 달래면 좋을지 깊게 고민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시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앞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시점을 쓸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큼직하게 몇 가지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서술적 거리를 신경 쓰자입니다. 제가 앞서서 지금 시점을 설명할 때 계속해서 서술적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위에 설명을 보면 아시겠지만 똑같이 3인칭 시점을 쓴다고 해도 서술적 거리가 어느 정도로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독자들이 체감하는 느낌이 확연히 다릅니다. 보통 감정선이 중요한 여성향 소설에서는 3인칭 제한 시점을 쓸 때 3인칭 깊은 시점을 같이 쓰게 되는데요. 스토리 전개가 더 중요한 남성향 소설에서는 깊은 시점 없이도 3인칭 제한 시점과 다중 시점만 가지고도 스토리를 전개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서술적 거리의 차이겠죠. 여러분들이 똑같은 장면을 보여준다고 해도 내 작품에 이 인물과 독자의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될지를 미리 생각을 하시고 서술을 하면 조금 더 시점을 잘 활용해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시점 인물의 언어를 사용하자는 겁니다. 이 내용이 책에 있는 걸 봤을 때 저는 정말 무릎을 탁 쳤는데요. 제가 웹소설은 보통 3인칭 제한적 시점을 자주 쓴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한 인물에 집중되어서 서술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객관적인 척 서술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1인칭 시점과 다를 바 없이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서술자가 법조계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침묵이 내려앉았을 때 그냥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법조계 사람이고 이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지금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런 식으로 시점 인물의 시선을 빌려서 3인칭 서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시점 인물의 언어를 빌려서 사용을 한다면 인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 독자들의 몰입감까지 더불어 자아낼 수도 있습니다. 시점을 쓸 때 주의해야 할 점 세 번째는요. 바로 3인칭 시점을 전환할 때 인물의 행동을 먼저 보여주고 시점을 전환하라는 겁니다.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었던 말인데 이 내용이 책에 딱 있더라고요. 3인칭 시점을 전환할 때, 즉 3인칭 다중 시점을 사용할 때 별표를 써서 시점을 아예 바꿔주는 걸 제외하고 한 장면에서 시점을 전환할 때는 어떤 인물의 행동을 먼저 보여준 뒤에 시점을 전환하는 게 이야기 흐름이 매끄럽습니다. 제가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시점이 여러 번 전환되면 몰입감이 깨집니다. 한 장면에서 이 남녀 주인공의 시점이 바뀌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독자들은 장면이 반복되는 걸 싫어합니다. 지루해해요. 장면을 번복해서 보여주긴 좀 그렇고 하나의 장면에서 두 인물의 시점을 전부 다 보여주고 싶다. 이럴 때는 행동을 보여주고 시점을 전환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영희와 철수가 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영희는 자꾸 말이 엇나가는 게 속상했지만 자존심에 입이 떨어지질 않았다. 이 문장에서 남자의 시점으로 초점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바로 뒤에 문단을 일단 나눠서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는 영희의 마지막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먼저 보여준 뒤에 다른 인물의 시점에서 다른 인물의 생각을 드러내줄 수 있는 겁니다. 시점을 쓸 때 주의해야 할 점. 네 번째는요. 집중할 인물을 너무 여러 명 두지는 말자는 겁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만든 캐릭터니까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이 예쁜 내 새끼들이고 얘네들이 전부 미움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독자가 이 캐릭터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부연 설명을 너무 덧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다중 시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장면에 다중 시점을 쓰는 거는 한 번에서 2번 정도면 충분하고, 별표를 써서 장면을 전환한다고 할지라도 너무 많은 인물들의 시점을 전부 다 보여주면 이야기가 산만하고 독자들의 몰입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짚을게요. 시점 전환은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이것도 책에서 다뤄지는 내용인데, 시점 전환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하나의 인물에 몰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산만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남녀 주인공이 싸우는 장면을 쓴다고 하더라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시점을 계속해서 바꿔서 쓰지 마시고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시점이 어려워서 들어오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장면에서는 딱 한 번만 하는 게 좋고요. 근데도 또 한 번이 필요하다, 환기가 필요하다 할 때는 별표를 써서 시점을 전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시점을 자주 바꾸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시점 전환이 반복이 되다 보면 몰입할 만하면 깨지고, 몰입할 만하면 깨지고, 이런 식으로 독자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장면에서 이 인물의 장면은 꼭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것들만 시점 전환을 사용해서 보여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시점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들까지 전부 알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전부 다 이 시점의 힘이라는 책에 포함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시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고 가고 싶다, 시점이 너무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시점에 대한 종류를 자세하게 다루고 시점을 조합하는 방법, 그 시점을 쓸 때의 장단점, 자주 할 수 있는 실수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안쪽에는 연습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어서 작가 지망생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